아침엔 피플입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냐?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징역 2년 법정 구속입니다. 돈 봉투는 무죄. 어제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혐의 등등을 비롯한 1심 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 징역 2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이 재판에 들어갈 때에 송 전 대표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전당대회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 이런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그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요약을 하자면 억울하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징역 2년이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죠. 법정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문제는 1심에서 외곽단체 후원금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돈봉투 혐의로 처음에 이 사안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돈봉투 혐의는 무죄였고요. 외곽단체 후원금만 유죄로 인정이 됐다. 그럼 돈봉투는 왜 무죄인 거냐? 이 사건의 발단인 이정근 통화 녹음이 위법적으로 수집을 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봤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무죄가 나왔던 근거인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 표 같이 볼까요? 사실 관련해서 이미 먼저 판단을 받은 선고 재판 사건들이 있었죠. 누구냐? 윤관석 전 의원 돈봉투를 조성한 혐의 관련해서 법원에선 녹취록 적법한 증거로 채택을 했다라고 해서 대법원 확정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징역 2년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상태죠. 더불어서 허종식, 이성만 등등 또 다른 전현직 의원들 관련해서도 현재 1심 판단이 나왔어요. 1심 판단이 유죄, 2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 근거가 이정근 녹취록이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근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진용 변호사님, 보통 대법 확정 판결이라고 하면 저희가 판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정 판결에서 인정받은 증거 능력이 이번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된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초현실적인 세계에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법원의 동일한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하고 그 근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물론 그만큼 사법부 독립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간접 반증이기도 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사법 신뢰를 스스로 저하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그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제출해서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도 나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 왜 압수수색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이미 제출하는 식으로 받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절차의 어떤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뭐냐면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 이것은 둘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둘 다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법 절차 보장이라는 측면을 약간 후퇴시키기도 하는데요. 이 사안은 적법 절차를 어떻게 보면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의 주인인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이것을 임의로 제출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잡아대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정근 본인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동의한다? 저는 봤을 때에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항소했을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 능력 평가와 이 유무죄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예측합니다.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뭐 초현실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그럼 관련해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앞서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사례랑 다른 판단으로 증거 능력을 지금 봤다라는 건데 이 그 둘의 사건과 다른 게 있는 것이냐, 항소심 가서 뒤집힐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부분, 이 법리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계속 판례의 추세가 좀 더 이 절차적인 보장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어 오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물론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이 뭐 앞으로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을 거쳐서 네. 또 다른 법리로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 그만큼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특히나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의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제출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혐의를 받고 있었던 알선수재 혐의, 별건의 혐의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통화 녹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통화 녹음들이나 녹취록을 검찰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을 다른 사건 수사에 이제 썼던 부분을 또 재판부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이걸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각 개별 사건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다른 사건에서 임의로 제출된 것을 그 또 별건의 사건에서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적법 절차에 맞느냐라는 또 중대한 또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소심에 간다면 항소심에서도 또 대법원까지 가서 또 법리적으로 다퉈질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땐 결론은 항소심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